어떻게 됐니? 뭐, 확인한 게 있니?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무슨 오해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릴 만큼 충격적이면서도 한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을 담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65세 시어머니 손영자 씨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겪는 혼란과 그로 인해 드러난 추악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 속에서 가족의 의미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얼마나 무섭고도 아프게 다가오는지 사연을 통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5세인 손영자입니다. 20년 넘게 국수집을 운영해 왔어요. 대박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었죠. 국수 한 그릇 팔아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았었고 가끔씩 허리도 아프고 체력도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다 보니 슬슬 이 국수집을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퇴직 후 아파트 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무뚝뚝한 사람이라 제가 국수집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에도 별 반응이 없더군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래도 파스를 붙여줄 때는 참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의 무심한 듯한 배려에 저는 늘 감사하면서도 가끔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답니다. 우리 작은 아들 영철이는 집안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한때는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이런저런 앱을 개발하고 사업을 했지만 결국 다 말아먹고 지금은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무슨 유튜버가 되겠다고 주저주절대면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 그 모습에 매일 한숨만 나오네요. 그래도 다행히 큰아들 영식이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비슷한 회사를 다니는 며느리와 결혼해서 3살짜리 손자 성호를 낳았죠. 성호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손자입니다. 저도 남편도 성호만 보면 피곤했던 하루가 싹 날아갈 정도로 행복해지죠. 그런데 며느리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을 하면서 많은 돈을 해왔고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늘 저희를 무시해왔고 특히 남편 영식이를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저와 큰아들 영식이는 그런 며느리 앞에서 늘 기가 죽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그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을 꺼내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영식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갑자기 해외 지사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면서 며느리가 혼자 아이를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손자 성호를 좀 봐줄 수 없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국수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애는 하나인데 왜 며느리가 혼자 못 보니? 며느리는 뭐하고 왜 나한테 애를 봐달라고 하니? 제가 물었죠. 그러자 영식이는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부인도 복직해서 시간이 없어요. 처가댁에서도 모두 직장에 다니느라 그만둘 수 없는 형편이래요. 솔직히 저는 좀 섭섭했습니다.
나도 국수집을 운영하느라 바쁘고 나름대로 내 일을 하면서 내 몫을 다하고 사는데 왜 내가 그 일을 포기하고 손자를 봐야 하니? 라고 했어요. 영식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국수집 그만두고 이제 저 좀 도와주세요. 국수집 해봐야 한 달에 300만 원 남으시던데 제가 350만 원 챙겨드릴 테니까 매일 성호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화가 나서 됐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용식이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내가 평생 해온 일을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다니. 너무 서운해.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죠. 애가 뭘 알겠어. 부모님 도움 필요하니까 떼쓰는 거지. 우리 자식이니 우리가 이해합시다. 그 말에 저는 당신도 참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하고 기분 나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문득 새벽에 잠이 깨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사실 국수집을 접을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들도 도움이 필요하고 돈도 더 준다는데 그냥 하지 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주를 내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었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큰아들 영식이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말한 대로 하마 하고 말했습니다. 영식이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결국 저는 국수집을 정리하고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동생 같은 직원에게 권리금을 싸게 받고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아들 집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아들 집이 가까워서 지하철 2정거장만 가면 되니 편했어요. 아들은 이미 해외 지사로 떠났고 저는 아침에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7시까지 집에 도착해 아침도 챙겨주고 며느리 출근 후에는 손자 성호를 돌보며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일도 해주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돈은 넉넉히 드릴 테니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면서도 약간 일하는 아주머니 대하듯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부터 저를 무시하던 며느리였기에 저는 그 태도에 내심 서운하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성호를 식탁에서 아침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국수집을 넘겨받은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식탁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방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죠. 동생은 국수집 운영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저는 10여 분 동안 성심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호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황급히 식탁으로 나가보니 성호가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전화를 끊고 성호를 안아 달래주었습니다. 성호가 점차 진정하길래 다시 의자에 앉혀서 아침을 먹인 후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과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어린이집에서 성호를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부엌에서 나가봤는데 며느리가 인사도 없이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성호에게 다가가더니 성호를 안아들고는 바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뭔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궁금해하며 어쩔 수 없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먼저 간다는 문자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성호가 의자에서 떨어졌던 일, 그리고 며느리가 갑자기 성호를 데리고 나가버린 일까지 모두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저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뭐, 그럴 일이 있었겠지. 별일 아니겠어.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저도 괜히 예민하게 반응한 건가 싶어서 별일이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아들 영철이가 웬일로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야, 영철아, 너 잘 나왔다. 언제까지 그러고 방에만 있을 거냐? 어? 이제 너도 취직도 하고 독립도 해야지.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영철이는 무슨 소리냐며 단호하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절대 독립 안 해요. 평생 엄마 아빠랑 살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겁했습니다. 뭔 소리야? 누가 너랑 평생 산대냐? 라고 말했죠. 그러자 영철이는 어렸을 때 한 약속을 들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어렸을 때 저한테 영철이는 결혼하지 말고 평생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전 그 약속 평생 지킬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지만 영철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배가 고프다며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더니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제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영철이가 다시 방문을 벌컥 열더니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계란 2개요. 그 순간 남편이 옆에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의 자식, 다 큰 놈을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아우 저거 아우. 저는 라면 봉지를 뜯으며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문제야. 그걸 다 해주니까 애가 저러지. 저도 지지 않고 대꾸했죠. 그러면 애를 굶겨요? 불만이면 당신이 두들겨 패서라도 사람 구실 하게 하든가요. 아이고 머리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남편의 잔소리와 영철이의 철없는 행동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려니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성우를 돌봐야 할 시간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일도 있고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라, 어제는 왜 그렇게 급히 나갔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자 며느리는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혹시 성우 보실 때 핸드폰 많이 하세요? 웬만하면 오셔서 일하실 때는 핸드폰은 좀 삼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도 안 좋고 일 집중도도 떨어지니까요.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그래. 그래, 알았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까딱 인사만 하고는 서둘러 출근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소린가 생각하면서도 핸드폰이 애들한테 전자파도 그렇고 교육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방긋방긋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성우를 보고 있자니 그 모든 생각이 사라지더군요. 그저 성우를 잘 돌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성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식탁 아래 떨어져 있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집 바로 앞에 있는 소아과 병원의 것이었고 어제 며느리가 성우를 갑자기 데리고 나간 그 시간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아, 병원에 갈 일이 있었구나. 근데 왜 말을 좀 하고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무 중 잠깐 짬이 났다면서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침 어린이집에서 성우가 돌아올 시간이라 저는 그러면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성우를 데리고 와서 간식을 먹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니 남편이 수의복장을 하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남편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남편은 성우를 보며 환하게 웃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잠깐 쉬다가 다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잠깐이라도 손주를 보러 와주니 마음이 든든하더군요. 그러다 저녁이 되었고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인상을 팍 찌푸리더니 들어오자마자 손소독제와 물티슈를 꺼내들고 여기저기를 막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며느라, 아이고, 갑자기 왜 그러냐? 청소는 내가 다 해놨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마치 무언가 불결한 것이라도 발견한 듯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닦더군요. 그러고 나서 성호에게 다가가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저를 쏘아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며느라, 도대체 왜 그러냐? 그제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오늘 집에 어머니 말고 다른 분이 다녀가셨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아, 성우 할아버지가 잠깐 왔다 갔어. 그거 말고는 아무도 안 왔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앞집에 사는 언니가 저랑 친한데 오늘 집에 처음 보는 분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다고 해서 놀랐어요. 아버님이셨군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오해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이 조금 찝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집안일을 하던 어느 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잠깐 기대어 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이상한 꿈을 꾸며 잠에서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며 저를 깨웠습니다.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보니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왜, 무슨 일이냐? 제가 전화를 받자 며느리가 다짜고짜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성우 데리러 갈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빨리 데리러 가셔야죠. 저는 놀라서 시계를 보니 정말로 성우를 데리러 갈 시간이
1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렇구나. 얼른 갈게. 미안하다. 저는 급히 전화를 끊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성호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이제부터는 성호 엄마, 우리 며느리가 바쁘니까 제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많이 늦지도 않으셨어요. 보통 10분, 20분들은 다들 늦으셔서 이 정도로는 전화를 안 드리거든요. 천천히 데리러 오셔도 돼요. 저는 당황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며느리 성우 엄마한테 전화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전화 안 드렸어요. 보통 한 30분 정도 이상 늦어지면 무슨 일이 있나 전화를 해보기는 하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제가 성호를 데리러 가지 않은 걸 알았을까요? 성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선생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할머니, 성호가 오늘 오전부터 설사를 몇 번 했는데 혹시 모르니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알겠다고 답하고 성호를 데리고 집 앞에 있는 소아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호 할머님이시죠? 지난번에 많이 놀라셨죠? 저는 무슨 소린가 싶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가 놀랐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지난번에 성호 어머니가 성호를 데리고 오셨는데 할머니가 성호를 의자에서 떨어뜨리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의자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알리기도 전에 며느리가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다니 이상한 일들이 겹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며칠 전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집에 사는 언니가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알려줬다던 이야기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의심스러워져서 근처 과일 가게에서 귤 한 봉지를 사서 앞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밝게 웃으며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앞집에서 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 산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우리 며느리랑 친구라고 들었는데 귤을 좀 많이 사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앞집 여자가 당황하면서 죄송하다고 자신은 앞집에 사는 사람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큰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집을 잘못 찾았네요. 그렇게 말하며 황급히 인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지내다가 그날 저녁에 남편과 작은 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둘 다 깜짝 놀라며 작은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는 말했습니다. 아니, 형수 너무하네. 시어머니 감시하려고 CCTV라도 설치했나 봐요.
이건 당장 형한테 전화해서 따져야 해요. 저는 작은 아들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괜히 분란 만들지 말자. 하지만 작은 아들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형수가 다 꿰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에 저도 내심 무척 의심스러웠지만 여전히 아닐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제가 이래봬도 IT 업계 전도 유망한 인재였지 않습니까? 제가 딱 가서 그 집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뭐든 확실히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은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 방면에 기술이 없지는 않으니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다음날 작은 아들에게 아들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한 후 작은 아들 영철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중문에서 멈추더니 다짜고짜 두꺼비 집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집안 전기가 모두 나가버렸어요. 놀란 저는 소리쳤습니다. 얘, 너 뭐 하는 거니? 영철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래야 CCTV가 꺼지고 제가 여기 온 걸 형수가 모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철이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거실을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가락으로 거실의 커튼봉과 천장 틈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있네 있어. CCTV 저걸로 감시했네. 형수 진짜 너무하네. 저도 영철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커튼봉과 천장 사이에 교묘하게 작은 카메라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에어컨 옆에 있어 눈에 잘 띄지도 않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기에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영철이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어디 외장하드 같은 게 따로 있을 텐데. 그러더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들고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뭔가를 찾아내더니 노트북에 연결해서 파일을 확인하는 영철이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증거 확보했어요. 이제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형수한테 엄마가 당당하게 따져야 돼요. 알았죠? 모처럼 영철이는 믿음직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윙크를 날리며 두꺼비 집을 다시 올려놓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작은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계속 감시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있을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되돌아보며 자책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 성호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자를 돌보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 일도 없는 듯 저에게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써 참고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영철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뭐 확인한 게 있니? 영철이의 얼굴은 몇 년 만에 아주 심각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온 영철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무래도 이걸 저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셔야겠습니다. 영철이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화면을 보며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노가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그 영상에는 주말 동안 제가 집에 없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혼자 성호를 돌보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화면 속에는 며느리와 함께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큰아들은 아니었어요. 큰아들은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생김새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와 며느리가 마치 부부인 듯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자 성호가 놀고 있었는데 그 남자와 며느리는 성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둘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할 말도 없어서 저와 남편 그리고 영철이는 서로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감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 상황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주 성호를 이 환경에서 당장 데리고 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러려면 미국에 있는 큰아들 영식이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며 영식아, 이리건 뭐건 다 미루고 당장 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너네 집에 큰일이 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무슨 오해가 있겠죠? 라고 하며 당황해 하더군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확보한 파일을 보내주었더니 그제야 아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말을 잃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엄마, 바로 표를 끊을게요. 최대한 빨리 돌아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부터 며느리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식이는 3일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요. 먼저 우리 집으로 왔고 얼굴에는 긴장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돌아와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듣고 동생에게 CCTV 영상 파일들을 모두 건네받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영식이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결국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영식이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 분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영식이는 친자 확인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손주 성호는 영식이의 친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그제서야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만약 성호마저 친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더 큰 혼란에 빠졌을 테니까요.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결국 큰아들은 이혼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저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국수집을 그만두고 아들 집에 도움을 주러 가면서부터 뭔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그걸 확인해 보느라 CCTV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감각을 무시하고 넘겼다면 아들은 평생 속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아찔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식이는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손주 성호는 제가 당분간 돌보기로 했고 영식이는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시당할 걱정 없이 사랑스러운 손주를 마음 편히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우리 가족이 깊은 늪에 빠지기 전에 구해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감시하며 의심하는 마음은 결국 더 큰 불신과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불신을 넘어서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족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 아닐까요? 결국 믿음이 없는 관계는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사연 DJ 강사였습니다.